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나중에는 수만 달러, 때로는 수십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했다가 혹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한 번의 법적인 실수로 인한 큰 재정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남가주 한인의 부동산과 비즈니스 관련 법률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는 상법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정말 더웠죠. 요새는 굉장히 날씨가 네. 한국 날씨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습하기도 휴밋하다고, 습하다고 하고. 얘기하는. 네, 참 그렇네. 네, 햇살도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따가워요. 네. 따갑습니다. 아주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는 오후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살다 보면요. 그때 계약서만 작성했었어도 혹은 그때 조금만 좀 더 확인해 볼 걸 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작은 법적 실수가 어떻게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척,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흔히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 하면서 좀 이렇게 계약서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신뢰가 오히려 법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서면 없이 돈을 꿔주지 말자. 네. 가족끼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번 저희가 좀 강조한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로 믿고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는 뭐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사인하는 자체가 민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매정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고 꿔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대로 계약서를 해놓는다고 하면 네.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한 분이 친척을 믿고 15만 불 돈을 꿔줬습니다. 네. 서로 믿는 관계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네. 아무런 서면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네. 하다못해 쌍방이 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우리가 많이 하는 카카오톡으로조차도 아무런 이 론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항상 만나서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을 꿔주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려워서 당신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건 아니냐. 네. 나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한테 돈을 갚아라고 해야 되는지 네. 뭐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된다면 거의 말하자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거의 50-50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제 손님은 양아버지세요. 결혼을 두 번째를 해서 지금 두 번째 결혼하신 와이프의 네. 아들 되는 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아버지가 돈을 꿔주셨는데 네. 아무런 계약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양아들이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자기가 재혼한 여자분의 와이프의 아들이니까
믿고 돈을 꽂았는데 네.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 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그 상대방 믿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그 계약서 없이 돈을 꿔주고 네. 또 돈을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되면.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섹션에 대해서 네. 서면 없이 돈을 전혀 꾸리지 말자. 네. 그러면 돈을 꿔준다면 어떤 식으로 차용 증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용 증서는 있습니다. 네. 누가 미스터 김이 미스터 박한테 돈을 15만 불 꿔줬다. 네. 근데 돈을 갚기로 한다. 그리고 쌍방이 다 사인했어요. 네.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받는 사람이 뭐 한국말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 미스터 박은 미스터 김한테 네. 정희 15만 불을 받았음 하고 네. 날짜 그렇게 사인을 받잖아요. 그 차용 증서의 증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날짜가 들어갔을까요? 어느 날짜? 돈을 빌리고 갚을 날짜?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빌리고는 굉장히 확실한 답을 얘기하셨는데 갚을 날짜 그런데 갚을 사실 날짜가. 갚을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갚을 날짜를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차용 증서에 네. 갚을 날짜를 적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공미연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네. 어떤 차용 증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15만 불 꿔주시고 저 이원석이 오늘 15만 불을 공미연 아나운서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그런다면 만약에 5년 지난 후 10년 지난 후 언제 저한테 돈을 달라고 네.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법정에 갔을 때 안 갚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안 언제까지라는 갚은 거는 듀데이트 없으니까. 그렇죠. 안 갚은 거는 사실인데 네네. 아직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오지는 않았다. 계약 위반이 뭐가 계약 위반? 돈 받은 건 인정하지만 네. 내가 돈을 갚는다고 한 날짜는 30년 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반박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가끔 이제 차용증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차용서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용증서를 쓰신다면 네. 언제까지 만기를 정해서 그날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네.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이 어떤 계약 위반을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금융기관 같은데 돈을 우리가 론을 받거나 했을 때 항상 만기일이 있듯이 그렇죠. 돈을 누군가와 차용증서를 쓸 때는 꼭 빌린 날짜뿐만이 아니라 만기일까지 맞습니다. 갚아야 되는 날짜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우리 돈을 꿀 때 항상 만기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은행에서 돈을 꿀 때 만기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달 내야 되는 듀데이트 그렇습니다. 있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꿔줬는데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5년 후에 갚는 걸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꿔준 사람 입장은 돈이 급해서 빨리 받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매달 내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달 돈을 이자라도 갚는 식으로 해서 그 차용증서에 매달 이자를 얼마씩 갚는다고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받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매달 페이먼트를 안 한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꿔준 사람이 네. 매달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매달 페이먼트를 내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꼭 네. 있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우리 저 고미연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돈을 3만 불을 꿔주셨어요. 네. 근데 만기일도 있었고 매달 페이먼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저는 돈이 없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돈을 받으시려면 결국은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이원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셔서 이렇다 이렇다 하면 이거를 3만 불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려고 하면 네. 애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 소송 비용이 네. 3만 불 이상 들 수도 있으니 네. 이 케이스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최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소액재판 법원소에 가셔서 아, 소액재판은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액수가 12,500불이니까 네. 변호사 비용 안 들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이 필요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대로 매달 내는 페이먼트라든지 네. 또는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3만 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계약 위반했을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변호사 돈을 비용. 변호사 비용을 다 환불을 해주겠다 네.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꿔준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받아달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 돈을 안 주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냐면 지금 꿔준 돈은 3만 불인데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소송을 하면 당신은 3만 불뿐이 아니라 네. 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환불하게 된다면 이게 10만 불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 빨리 돈을 갚는 게 본인한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돈을 받는 사람은 네. 그 편지를 받으면 내가 3만 불 갖고만 싸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못하면 10만 불 플러스 자기 변호사 비용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3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까지도 될 수 있는 소송이구나 네. 해서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빨리 갚아야 될 어떤 이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양 조항도 꼭 있어야 되면 좋겠다. 네. 예, 아, 차용 증서에 생각보다 많은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누가 누구에게 몇 월 며칠에 빌렸습니다라고만 하고 사인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있어도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요새 한인 사람들, 우리 한인 사람들, 한국 분들 네. 돈을 꿔주고 또 돈을 받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돈을 꿔주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가 몇 %인지 아시죠? 아, 몇 %죠? 법적으로 네. 돈을 꿔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한 달에 10% 주겠다는 차용 증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예. 한 달에 10%요? 1년에 뭐 20% 준다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자가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해서 법정에 가면 15% 20% 약속한 이자는 다 고리 대금이기 때문에 1%도 이자는 받지를 못하고 원금뿐이 받지를 못해요. 네. 네, 지금 그 한인 사회에서 지금 LA랑 오렌지 카운티 한동안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받고 1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를 무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보면 이자율이 법적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 뭐 12%, 15%. 네. 근데 진짜 곧바로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하게 된다면 결국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거는 좀 일반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혹시 담보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손님이 오셔서 저한테 누구누구가 돈을 꿔달라고 한다. 근데 꿔줘도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손님한테 그러면 많이 돈을 꿔주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돈을 꿔주고 담보를 제시할 수 있느냐? 네. 담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못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인 경우들이 되게 많겠죠. 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줘서 이분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네. 돈을 꿔준 사람이 뭐 그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가면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담보라고 해서 아무 담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충분한 에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에퀴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내가 매매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은행 잔고를 다 갖고도 쌓여 얼마를 있는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 예를 들어서 100% 이미
모든 담보가 설정돼 있는 거를 담보로 제시해서 건다는 건 별 의미 없는 의미가 얘기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꼭 돈을 꽂을 땐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특별히 공감하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좀 비슷한데 가족이 아닌 그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분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공사 계약을 했다가 큰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사례를 네.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눠볼까요? 네. 예를 들어 한 식당 주인이 지인을 통해 리모델한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약 그 컨트랙터하고 식당 주인하고 서로 아는 사이겠죠. 네.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나고 공사는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사가 끝난 후 시공업자는 추가 공사가 있었으니 약속한 금액보다 3만 불을 더 지급을 해달라고. 공사하다 보면 이제 자꾸 변경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은 그런 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본인이 자진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 갖고 분쟁이 돼서 이제 소송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구두 계약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요. 손님들이. 구두 계약도 계약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구두 계약한 내용을 네. 쌍방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 말이 맞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텍스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서로 왔다 갔다 뭐 공사 추가를 했는데 이 돈을 뭐 얼마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증거를 추측을 해서 그동안 이런 추가 공사는 돈을 내겠다 하는 뭐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 공사를 하시는 컨트랙터도 있을 것 같고 네. 또한 공사를 지금 시공을 맡긴 어떤 집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랙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없기 때문에 홈오너가 유리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컨트랙터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실 이런 케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컨트랙터인데 소개를 받아서 믿고 그냥 계약서 없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컨트랙터는 굉장히 좀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랙터라고 한다면 네. 그 라이센스 보드가 있거든요. 컨트랙터 네. 라이센스 보드에서 요구하는 거는 컨트랙터는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싸움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공사를 만든다면 컨트랙터가 훨씬 더 불리할 거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공사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체인지 오어라고 하는데 네. 공사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일하다 보면 전혀 예측 않은 상황이 나서 이제 맞습니다. 공사를 더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두로 그 자리에서 공사해 주면 내가 돈 얼마 주겠습니다 했는데 다 했는데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당신이 네. 자진해서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무실 오시는 그 컨트랙터들한테는 꼭 체인지 오더 폼을 갖고 네.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서 뭐 영어 아니고 한국말이라도 좋으니까 네. 써서 사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죠. 네. 그러면 추가 공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기록들이 그 체인지 오브 오더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추가 공사를 할 것이며 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액수는 건물주인이 얼마 지불을 하기로 했다 하는 걸 사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럴 컨트랙 구두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네. 구두 계약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혀 서류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셀러가 이걸 비즈니스를 당신이 사면 한 달에 10,000불씩 넷 인컴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살아. 그리고 장부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 장부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글로 써서 할 수 있는 식으로 되는 네. 경우도 있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으로는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할 때도 내용이 셀러가 매달 10,000불씩 네트로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제하고 집에 가는 돈이 10,000불이다 네. 하는 거를
개런티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문구를 쓴다든지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구매하고 팔 때도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고 구두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코사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 공동서명 실제 법적 책임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생각 보기에 큰 거 맞는 말씀인데 네. 그거보다 더 커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코사인 그러면은 네.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은 그렇죠. 뭐 가족 간에 뭐 아는 친지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렇죠. 사인 한번 해줬다가 맞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떠안는 그런 경우. 그 모든 책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인이 100% 책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사는데 네. 크레딧이 안 좋아서 누구 사촌을 뭐 콜사인 해줬다. 네. 라든지 하다못해 자녀를 콜사인 해줬다 하면 그게 다 본인이 만약에 그 차를 산 사람이 네.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100% 갚아야 될 어떤 책임도 있고요. 100%가 중요한 거네요. 100%가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연대 보증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오너십에도 같이 들어갈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차 오너의 내 이름도 같이 들어가서 융자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융자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차 사고를 내서 네. 누구를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네. 그 차 명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신용 점수, 크레딧 그것도 리포트도 당연히 문제가 네. 되고요. 예. 그 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이 보는 경우들은 뭐 크레딧 카드도 신청할 때 같이 이제 개런티 해주는 분들도 네.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자녀분들 크레딧 쌓아준다고 같이 맞아요. 들어가서 예. 자녀들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그 론이야 뭐 자녀가 못 내면 부모가 내면 되는데 네. 부모 이름이 그 차 소유권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녀분들이 티네이저들이 빨리 다니다 사고를 나서 누구 하나를 크게 다쳤다면 네. 정말 평생 쌓은 자산을 다 잊어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우리 또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좀 특별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서명이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책임을 일머지고 가는 거라는 그렇죠. 거 꼭 기억해 그렇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실사 없이 사업체를 인수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뜻이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비즈니스 구매할 때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 장비가 괜찮은지 네. 그냥 믿고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구매하는데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요거 하나만 하도 우리가 뭐 30분 이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실사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돈을 그냥 주고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스도 비즈니스 사다 보면 거기 관련된 리스도 장기 사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 비즈니스 사는 구매한 돈을 잊어먹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 사서 리스를 또 본인이 우리에게는 어사인을 받아서 네. 앞으로 5년 리스를 계속 내야 된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으로부터 또 클레임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실사와 리스 계약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믿고 그냥 진행했어. 그 한 가지 어떤 실수잖아요. 네. 근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실사를 받을 때 그러면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좀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제일 있을까요? 큰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매상과 관련, 그다음에 리스 관련, 네. 그다음에 장비 관련 네.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손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 사기 전에 네. 전기, 플러밍, 그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네.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 샀는데 들어오자마자 건물 주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에어컨디션 오래 쓰니까 에어컨들 다 바꿔라. 네. 그게 몇만 불씩 들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하냐 이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손님들한테는 컨트랙터를 데리고 네. 들어가서
다 전기서부터 플러밍서부터 확인을 하고 네. 에어컨디션서부터 이런 거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혹시 뭐 또 캘리포니아기 때문에 뭐 직원과의 어떤 소송이 엮여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여기서 많죠. 예, 발견될 그래서 수 제가 있는 이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그 법정 실수 재정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제를 갖고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 네. 뭐 비즈니스 엔티티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잘못 만들면 손해 볼 수 있다. 네. 또는 파트너십을 했는데 파트너십에 어그리먼트 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 또는 직원을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손해를 본다. 네. 또는 직원을 해고할 때 어떻게 잘못하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아,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데 어떤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네. 앞으로 한동안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업은 눈에 보이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까지 같이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별히 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원석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또 비즈니스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작은 법적 실수가 얼마나 큰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셔서 네, 할 때 과연 항상 법적인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법적인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네, 꼭 모든 것은 서면으로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을 제3자한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꼭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눈 4가지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은 말이 아닌 계약서로 꼭 남기십시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네. 계약서. 그리고 대신 갚을 각오가 아니라면 공동서명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 그리고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실사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혹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꼭 알아야 할 법적 조언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